자, 현대의 삶과 실천윤리 대단원 소단원 윤리문제에 대한 접근 네 번째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리주의 접근입니다. 여러분, 공리주의 접근은 진짜 나오면 다 맞는다는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 자, 공리주의에서 중요한 거, 자 20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공리주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결과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도덕 판단을 하는 거예요. 봐봐, 칸트는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동기를 가지고 도덕을 판단하잖아. 근데 얘는 최대다수 최대 행복의 결과를 가져왔느냐 못 가져왔느냐로 도덕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최다 최행의 결과를 못 가져온 사람은 나쁜 행위를 한 거예요. 가져온 건 착한 행위를 한 거죠. 여러분, 얘한테 이거는 공리의 원리고요. 이름이 공리의 원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얘한테는 뭐가 도덕 법칙이겠어. 이게 도덕 법칙이야. 그러니까 공리주의에게서는 최다수 행복의 결과를 산출해야 된다는 게 보편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 봐봐, 칸트도 보편성을 강조하고 공리주의도 보편성을 강조해. 공리주의에게 보편적인 원칙이 뭔데? 그게 최다체행이에요. 그러니까 공리주의자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최다수 최대행복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자, 그렇습니다. 요런 도식을 가지고 공리주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리주의 쉽습니다. 앞으로 공리주의 나오면 안 틀린다 마인드로 가보자. 공리주의적 접근. 공리주의에서 중요한 거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고요. 도덕성 판단 기준은 결과고요. 뭐가 아니다. 행위의 동기, 의도, 의지. 얘는 동기 이런 거 한 개도 필요 없는 사람이야. 자, 이 기본 입장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기본 입장을 하냐,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최대한 이걸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본 입장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잖아. 그럼 이 윤리를 가지고 놀 수 있어요. 봐봐, 인간은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존재래. 이건 뭐야? 사실이잖아. 그렇잖아. 여러분, 인간은 대부분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사실이 있잖아. 여기서 이 사람이 무엇을 발견해냈냐면, 쾌락이란 건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는 뭐를 이끄냐면, 이 사실에서 당위를 이끌어내요. 여러분, 당위는 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 선이다, 악이다, 착하다, 나쁘다, 이런 게 당위라고. 봐봐, 여러분 요걸 이제 제가 조금 심화를 해볼게요. 보세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이야기해 주는데 이제는 좀 적응이 될 텐데, 제가 중학교 때 도덕쌤 저보고 이랬다니까요. 너는 학교를 왜 와야 하니? 학교를 왜 오는 게 선이라고 생각하니? 왜 학교를 오는 게 착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당위를 물어봤어요. 그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다른 친구들이 다 오니까요. 자, 봐봐, 다른 친구들이 다 온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죠, 당위에. 여러분, 이거까지 되면 진짜 여러분 너무 대단한 건데, 이걸 메타윤리학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지주의라고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당위 명제는 사실 명제에서 연역 가능하다. 여러분, 이까지 많이 됐죠? 여러분 진짜 어나더 레벨입니다. 여러분, 이지영 듣고 임정한 듣고 필기하고 외우고 한 개도 소용없어요. 왜요? 그들은 논리게임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전국에서 논리게임 알려주면서 생존 수업하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러면 쇠가 빠지게 외우고 걔들 하프 모의고사니 무슨 모의고사고 하여튼 그런 거 맨날 풀고 동그라미 질하다가 수능에서 다 망해요. 진짜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걸 계속 따라오고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믿고 있어. 여러분 아마 처음 했을 때보다 다를걸?
그리고 이게 지금 짱구가 돌아가잖아요. 그럼 윤사는 씌워집니다. 그럼 대장이에요, 진짜로.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봐. 쾌락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왜 학교에 와야 되는데? 다른 애들이 학교에 다 오니까요. 왜 쾌락은 좋은 건데? 다른 사람들이 다 추구하니까요. 이제 좀 알겠나? 물론 이 논리가요, 비합리적인 논리예요. 그래서 자연주의의 오류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게 우리 교육과정 범위에는 없어요. 이게 상당히 비합리적인 추론이에요. 하지만 요 맥락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쾌락은 선이다, 또는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고통은 악이다, 고통을 피해야 한다. 왜냐고요? 쾌락은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연결해서 행복은 삶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공리주의에서 쾌락, 고통이 없는 거, 행복은 전부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뭐라고? 여기 위에 조그맣게 적어볼까? 중요한 거다. 얘네들한테, 공리주의한테 쾌락, 고통의 감소, 이익, 행복은 같은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행복이 삶의 목적이란 건 쾌락의 추구가 삶의 목적이라 해도 되고, 고통을 줄이는 게 목적이기도 하고, 행복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봐봐, 최다수 최대 이익이나 최다수 최대 쾌락이나 최대다수 최대 행복이나 다 같은 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해가 될 거야. 도덕성 판단. 얘한테 도덕 원리면서 동시에 공리 원리인 거야. 근데 너희들 너무 와닿지 않을까봐 형광펜 들었어요. 자, 도덕의 원리라는 건 무슨 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무슨 성? 보편성을 갖춘다는 거야. 자, 그게 뭔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도그앤카우너 다 알고 뭐라고? 중요한 건 결과. 됐죠? 자, 2번 가보겠습니다. 자, 벤담은요, 뭘 주장했냐면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했어요. 자,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후에 벤담의 제자인 밀이 질적 공리주의를 주창하면서 반대되는 벤담에게 양적 공리주의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자, 주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같은 말이 너무 많죠? 같은 말이 뭐야? 도덕의 원리, 공리의 원리, 보편적 원리. 자,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자, 옆에 네모나게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한다. 여러분, 이거 좀 처음 듣는 거 아닌가 알죠? 시험 범위에서 했잖아. 우리 형벌제도 할 때. 기억나야 돼요. 그래서 법의 원리기도 하다는 거. 이 사람 변호사라고 했죠. 그래서 쾌락을 산출하고 고통을 피하는 결과를 낳는 행위가 선이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근데 봐봐. 미래의 최다체행의 결과를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 봐봐. 여러분, 칸트는요, 내가 현재 착한 동기, 도덕 법칙을 지키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는 순간 바로 착한 사람이 되잖아. 근데 공리주의는 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돼.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잖아. 그렇다면 최다체행의 결과를 현재 모르니까 미래의 최다체행의 결과를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 미래의 결과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예측,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계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 쾌락의 양과 쾌락의 질. 여러분, 쾌락의 양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햄버거를 하나 먹었을 때 쾌락, 2개 먹었을 때 쾌락, 3개 먹었을 때 쾌락, 이런 게 양이라면 질은 뭐냐? 내가 고급스러운 클래식 독서를 통해 느끼는 쾌락과 먹는데 느끼는 쾌락, 게임하는데 느끼는 쾌락, 이게 질적 차인 거예요. 자, 그럼 봐. 양과 질이라는 두 가지 변수. 여러분도 수학 문제 풀 때 1차 그 연립 방정식보다 그냥 1차 방정식이 더 쉽잖아요. 미지수가 x 하나인 것보다 x 플러스 x랑 y가 있는 게 더 어렵잖아. 그래서 변수 하나를 버리는 거야. 자, 그게 뭐냐? 질적인 차이를 버리고 무슨 차이만 보겠다? 쾌락은 양적 차이만 있다.
자, 왜 그렇다고요? 쾌락의 양을 계산하기 위함이다. 자, 그리고 개체론적 사이가 엄청 많이 나온다. 여러분 뒤에 에피쿠로스가 나오는데 에피쿠로스는 개인의 쾌락만 신경 썼거든요. 근데 봐봐 얘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의 결과잖아. 그러면 한 명의 쾌락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내 어떤 행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쾌락과 고통을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변수가 없어야 돼요. 자, 봐봐. 사회는 단순한 개인의 합이라면 한 명 한 명 한 명의 쾌락과 고통을 더하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요걸 이해하려면 요 반대 개념을 아셔야 돼요. 전체론적 사회관. 여러분 전체론적 사회관은 사회는 시그마 개인 플러스 알파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전체론적 사회관 배웠잖아. 그게 뭐예요? 레오폴드인 거야. 전체는 개인들이 합한 거 이상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전체가 중요하고 전체에게 방해되는 애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게 환경 파시즘이었던 거 기억나나? 까먹었죠. 괜찮아.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 그래서 전체론적 사회관은 개인들을 다 더한 것이 사회가 아니고 개인들을 다 더하면 플러스 알파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아이였어요. 자, 근데 봐봐. 플러스 알파가 생기면 계산이 너무 어려워져. 그래서 공리주의는 개체론적 사회관을 선택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그래서 쾌락을 계산하는 방법을 고안했는데 그게 뭐냐면 쾌락 계산법이에요. 쾌락 계산법의 7가지 기준을 제가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제재라는 게 있다. 제재는 뭐냐? 자, 말할게요. 인간은 나의 쾌락만이 아니라 다수의 쾌락을 추구해야 하는데 다수의 쾌락을 저해하면서 자신의 쾌락만 추구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때 제재, 못하게 하는 걸 제재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외적 제재를 이야기하는데, 자, 다수의 쾌락을 저해하고 다수에게 고통을 주고 나의 쾌락만을 얻었을 때는 법이라는 외적 제재를 통해, 왜냐하면 법은 우리 밖에 있잖아요. 제재를 해줘야 된다. 자, 밑에 봅니다. 이 문장은 너무 중요해. 외울 때까지 봐야 돼요.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란 두 군주의 왕의 지배 아래 두었대. 이게 뭔 뜻이야? 자연은 다음 문장을 보자.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지시하는 것도 오로지 이 군주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이해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논리적으로 엄청 올라간 거야. 자, 봐봐.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죠?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임. 무엇을 하게 될지 결정하는 것은 물론 무엇을 해야 한대. 그건 뭐야? 당위래.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는 고통과 쾌락의 두 군주의 지배 안에 두었다는 건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한다는 사실도 있고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해야 한다는 당위도 있다는 걸 저 문장 안에 담은 거예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에 선악의 기준 당위죠. 한편에는 원인과 결과의 사슬이 지배에 달렸다. 이 문장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계속 줄 거 볼게. 선악의 기준은 당위고요. 원인과 결과의 사슬은 사실. 왜 원인과 결과인데? 쾌락이 원인이 돼서 그 행동을 하고 고통이 원인이 돼서 그 행동을 안 하는 거임. 고통과 쾌락은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모든 것을 지배한다. 우리 이 종속을 벗어내려 해도 그 종속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그칠 뿐이다. 요 문장이 온전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러면 국어 실력도 는다. 이 문장이 100% 이해될 때까지 가는 거야. 자, 3번 갑니다. 자, 근데 이 벤담의 공리주의가 엄청 까였어요. 왜 까였냐면
그 쾌락을 계산하기 위해서 쾌락의 질적 차이를 빼버린 걸로 엄청 까였어. 왜냐면 쾌락의 질적 차이가 없으면 인간과 동물이 그냥 똑같아 버려요. 칸트랑 벤담이 동시대 사람인데 얘네들 시대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뭐였냐면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 게 뭘까 이런 걸 엄청 연구했거든. 근데 만약에 그 쾌락의 질적 차이가 없잖아. 그럼 인간 동물이랑 차이가 없는 거임. 그래서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벤담의 윤리를 돼지의 윤리라고. 그래서 이 벤담을 구제하고자 어렸을 때부터 벤담의 제자였던 밀이 질적 공리주의란 걸 주창합니다. 자, 질적 공리주의는 쾌락의 무슨 차이뿐만 아니라 양뿐만 아니라 나 양도 고려해. 근데 뭐도 고려해야 된다? 질적인 차이까지 고려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옆에 볼게. 쾌락의 질적 차이 인정 플러스 무슨 차이도 인정. 질적 차이도 인정. 아, 미안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양적 차이도 인정. 쏘리. 여러분 오히려 이 양적 차이를 인정하는 거를 까먹었냐는 식으로 문제를 많이 냅니다. 이것도 잘 살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밑에 보겠습니다. 쾌락은 저급한 쾌락은 인간과 동물이 둘 다 느낄 수 있는 쾌락이고요. 무슨 쾌락도 있다. 질적인 고급 쾌락이 있다. 고급 쾌락은 인간만 느낄 수 있는 쾌락이다. 존재한다. 쾌락이 존재한대. 그래서 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할 거라 봤대. 그러면 여러분 밥 먹는 거랑 책 읽는 쾌락 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밥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다. 여튼 내 생각이 아니에요. 밑에 볼게.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아이가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 유명한 문장인데 봐봐. 배부른 돼지는 양적으로는 엄청 쾌락을 많이 느끼지만 질적으로 낮은 쾌락을 느끼는 애야. 배고픈 아이는 양적으로는 낮지만 질적으로는 높은 쾌락을 느낀다. 여러분 요 두 가지를 그대로 옆에 만족한 바보와 불만족한 소크라테스 똑같아요. 만족한 바보는 양은 높고 질은 낮고 불만족한 소크라테스는 양은 낮고 질은 높고. 여튼 자, 제재 갑니다. 자, 근데 얘는요 제재를 물론 외적 제재도 인정합니다. 왜냐면 칸트의 이거 벤담의 제자니까. 하지만 야, 인간은 동물과 다른 존재인데 어떻게 꼭 법으로 통제해야 다른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면서 자신의 쾌락만 추구하는 행동을 막을 수 있겠어. 그럴 필요 없어. 왜냐면 인간은 내적 제재란 게 있어. 내적 제재라는 것은 인간 안에 이타심과 양심이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나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면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인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쾌락을 줄 때 이타적인 마음이라는 게 있대. 다른 사람들한테 쾌락을 줄 때 나도 쾌락을 느끼는 이타적인 마음이라는 게 있대. 이런 게 내 안에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쾌락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인간은 왜? 동물보다 우월하니까. 자, 마지막 가볼게요. 규칙 공리주의라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봐봐. 여기 매우 중요한 걸 할 건데 필기를 여기에서 한번 해볼까? 여러분 여기 17페이지인데요. 봐봐. 아니다. 지금 안 해도 되겠다. 쏘리. 더 길게 할 때 하자. 자, 규칙 공리주의 한번 볼게. 여러분 칸트랑 공리주의는요 어떠한 행위의 도덕 판단을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행동 하나하나를 가지고 도덕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봐봐. 우리 나중에 내가 필기해 줄 건데 덕윤리는 그렇지 않아요. 덕윤리는 행동 하나하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판단해요. 여러분 봐봐. 어떤 사람은 행동 한 번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잖아. 최소한 여러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행동을 통해 판단하잖아요. 근데 공리주의랑 칸트는 행동 하나하나를 도덕 판단하는데 자, 근데 그래서 이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를 합쳐서 행위 공리주의라고 표현해요. 왜? 얘들은 행동 하나하나를 도덕 판단하니까. 그래서 유용성의 원리. 여러분 유용성 원리 뭐겠어요? 최다 최행 공리 원리겠죠. 자, 그 개별행위에 적용해서 개별행위가 가져오는 쾌락 행복의 옳고 그름을 결정한다. 자, 네 문제점이 있어. 자, 1번 문제점. 일반적 상식 직관을 무시한다. 여러분 봐봐. 공리주의는 내가 우리 반에 어떤 애를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걸 우리 반 애들이 좋아한다면 그 행동이 옳은 행동이 되는 비상식적인 결과를 이야기해주죠. 심지어 예를 들어 봐봐. 내가 우리 반 어떤 애를 죽이는데 나머지 애들 보면 즐거워해. 그럼 뭐야 나 행동은? 손인 거야. 상당히 상식적이지 않잖아. 그리고 또 문제점이 뭐냐? 모든 행위의 결과 계산이 힘들어요. 우리가 행동 한 번 한 번 할 때 전부 다 결과를 계산하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하루에 몇 개 정도 행동을 할 것 같아요? 못해도 한 2만 개나 할 것 같은데 다 계산할 수 없죠. 그래서 생긴 게 뭐냐? 규칙 공리주의야. 그래서 어떤 규칙이 유용성을 산출하는지 판단한 다음에 그 규칙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내신 때 이야기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봐봐. 여러분들 4교시가 끝나고 점심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매번 여러분 급식소로 가는 길이 3개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매일매일 어떤 길로 가야 유용할까? 어떤 길로 가야 쾌락이 클까 고민해요? 아니잖아요. 학기 초에 몇 번 가본 다음에 그냥 B, A, B, C 중에 B가 가장 그냥 꿀 빠는 길이다라고 판단되면 그때부터는 생각 안 하고 가죠. 그럼 뭐야? A, B, C 중에 B라는 길로 가는 규칙의 유용성이 증명되면 그때부터는 계산을 안 하는 거. 이게 바로 규칙 공리주의예요. 봐봐, 여러분 이렇잖아. 여러분 매번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옳을까 안 하는 게 옳을까, 하는 게 좋은 결과가 있을까 안 하는 게 좋은 결과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 안 하잖아. 그냥 거짓말을 안 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보통 가져오니까 그냥 생각 없이 거짓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매번 길 지나다니면서 저 사람을 죽이는 게 이득일까 안 죽이는 게 이득일까 이런 생각 안 하죠. 그냥 안 죽이는 게 더 이득이란 거 알고 살잖아. 그게 규칙 공리주의야. 자, 그래서 유용성을 산출하는 규칙의 집합을 규칙 공리주의라 그래. 이게 뭐야? 유용하다고 증명된 규칙들. 뭐 거짓말을 안 해야 된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모아놓은 게 규칙 공리주의야. 봐봐.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심화하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유도 칸트랑 규칙 공리주의 달라요. 칸트는 그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고 규칙 공리주의는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최대에서 최대 행복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항상 중요한 건 이유예요. 가장 낮은 수준의 규칙, 요거 나중에 윤사할 때 좀 심화할 건데 가장 낮은 수준의 규칙은 뭐냐? 그러니까 규칙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게 공리주의와 칸트가 이유가 다르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